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삼육대학교 정선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엄중한 시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서울시 동북권 MPO 지원센터 박영주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여서 아주 소수의 발제자, 토론자 분들을만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오늘 발제를 오늘은 저희 주로 청년 기후 긴급 행동 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만,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오지혁 씨, 그 다음에 우리 발제를 맡는 강은빈 씨. 강은빈 씨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서찬 씨, 브리스톨대 지리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다연 씨, 서울시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준하 씨, 성공회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코로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어떤 겹치는 걸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이런 공론장을 하게 됐는지 그 취지를 서울시 동북권 MPO 지원센터 박영주 센터장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북권 MPO 지원센터의 박영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게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의 장기화, 홍수, 폭염 등으로 자연재해 빈발과 경기 침체 등 3종의 악재 속에서 시민들의 생존과 생계의 고통을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코로나 시대 생활 현장에서 실마리를 찾다라는 주제하에 저희가 8회차의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후 대응인데, 기후 대응은 한 3차 정도 진행하고, 교육은 1회, 그다음에 돌봄은 4회 정도로 해서 저희가 8회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3시에서 4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방송 이후에도 다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저희 동북권 MPO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할 테니 그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지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이제 저희를 첫 번째 발제자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불안하시죠? 요즘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폭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나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슈화가 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까지 일직선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액션 단체로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소개해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실제로 바꿔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고 함께하자는 제안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에서 3가지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후위기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미에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먼저 기후위기란 무엇인가? 일단 여기 나온 모델링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앞으로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할 경우에 100년 후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성장 중심적인 길을 걸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지구가 불긋불긋하게 생겼죠. 앞으로 계속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기후위기는 사실 기존의 환경 문제와 전혀 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과 해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실천 혹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산업들을 실제로 바꿔내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 측면에서 비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기후위기라는 것은 특정 부문에서 이제 오염이 발생하거나 자연이 파괴되거나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 붕괴되는 위험이고 지구의 자정작용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직권, 수권, 대기권 그리고 생물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발생한다는 일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의 생존이 위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사회경제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이 위기를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기존의 시장체계가 사실 전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작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을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기후위기는 기존의 환경 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인류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ppm이라는 수치를 이용해서 100만 개 중에 몇 개의 이제 분자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로 나타나는지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60년대에 시작했을 때는 300 정도 됐는데 그때 그게 지금은 417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온실가스를 인류가 배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IPCC라는 국제기구에서 이제 가장 잘 사용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인류가 1.5도씨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씨까지 막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실 인류가 정말 심각한 기후 붕괴를 그리고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을 해서 사실 모든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1.5도씨를 위해서 10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30년 안에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과 메탄가스를 통해서 뭐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출판된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정말 정반대의 현상들이 동시에 한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그리고 태풍과 산불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뭐 요즘은 인천국제공항이 잠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식량 위기가 일어나고 생태계가 붕괴하고 또 전염병이 확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동시다발로 닥쳐온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요. 최근에 7, 8월 달 그리고 특히 이제 8월 달에 일어난 사례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산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용돌이 불기둥 현상인 파이어네이도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바로 아까 말했던 산불과 태풍이 이제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현지 전력기관이
약 4일 넘게 이제 연속적으로 그 순환정전 조치에 들어갔고요. 이런 재난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다른 식으로도 위협할 수 있는지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뉴스가 좀 더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린란드의 빙하가 이미 넘어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그만두더라도 지구 온난화가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그린란드의 빙하가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에서 인류가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가 54.4도씨로 측정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내리는 폭우, 중국에서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여기 보시는 샨사댐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는 보도도 많았고요. 6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마을들이 잠겼습니다. 또 BBC는 인도에서 폭우와 상사태로 인해서 86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뭐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는 보도도 있고요. 이런 와중에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폭우,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죠. 태풍 바비가 얼마 전에 북상을 하면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떠는 순간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또 올해 집중호우가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사망자 규모가 37명에 이르렀고 또 이런 재해들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는 바로 폭염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사실 우리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코로나19 위기, 경제위기, 그 다음에 기후위기 이 세 가지 위기가 중첩되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한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후위기가 아마 가장 심각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일단 온실가스를 다 배출한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 관차, 공장식 축산, 화력발전, 여기서는 이제 LNG 발전이랑 석탄 발전소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시멘트 찰광 업종,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나타내는데요. 2017년에 보시면 피크를 찍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로 7억 900만 톤을 넘겼고요. 보시면 이제 에너지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말했던 이제 내연기 관차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화석연료가 1차적으로 연소가 되면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농축산업 부문에서도 많은 부분이 에너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볼 텐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포스코를 보시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현대제철, 제철소나 뭐 화학공업, 석유산업, 그 다음에 이제 산표시멘트 같은 이런 경우에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에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총 배출량의 약 34%를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바로 산업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옆에 보이는 이 석탄화력발전소 그리고 석유를 시추하는 과정이 이제는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로 바뀌어야 아까 말했던 8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 교통을 보시면 비행기 그리고 내연기 관차를 전철, 철도 혹은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 전환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보다 훨씬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비 자체를 어느 정도 줄이고 지역에서 상생 모델을 구축해서 뭐 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저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저 먼 곳 서울까지 올 필요 없이 뭐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원하는 음식 혹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도 그렇고 산업을 전환할 때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서서 실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산업 전환이 아니라 그것들이 훨씬 더 큰 사회적 변화의 틀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정부는 어떤 기후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정부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적응 정책도 있고 에너지 기본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되는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요즘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게 바로 한국판 뉴딜인데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판 뉴딜은 먼저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휴먼 뉴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린 뉴딜을 살펴보자면 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 도시 녹지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뭐 녹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뭐 많은 재정 투자와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상태고요. 아래 보시면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같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회에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계류되어 있고, 현재 정부만 응답을 하면 된다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정부가 마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온실가스는 실제로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목표치를 보시면 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현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치인데요. 바로 2017년에 7억 900만 톤이었던 것을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030년까지 절반으로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야 된다는 목표치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발전 산업이나 뭐 수송업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훨씬 더 과감한 감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예시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서 사실 뭐 이런저런 대책을 세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현재 지금 해외 석탄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석탄 발전소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신문에서 왼쪽에 이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이라는 것입니까? 라는 이제 그 신문 광고이고요. 해외 석탄에 투자하는 상황을 이제 규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후 솔루션이라는 단체에서 낸 자료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60기의 석탄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고 7기가 신규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2030년까지 끄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목표치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의 확실한 입장이고, 이것부터 먼저 없애야지 실제로 그린 뉴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파리에 현재 그 당선된 앤 이달고 시장의 공약을 보시면 이제 노원구나 아니면 다른 그 주변 지역에서도 어떠한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1번부터 보자면 파리의 저녁 차량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차를 타지 말라는 거죠. 다른 운송수단이 훨씬 더 편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택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또 거대 건설 계획들을 백지화하고 도시 녹지를 조성하고 주차장 면적을 축소하고 디지털 광고판을 없애서 실제로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에어비앤비를 매입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한다. 또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 이런 정책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고요. 정의로운 전환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계층 간 정의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자, 그 다음에 빈곤층이 이 과정에서 절대로 소외되지 않고 실제로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만 훨씬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실제로 이런 전환에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정의도 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와 젊은 세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청년 노동자는 기존 세대 노동자와는 조금 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막 석탄발전소에 취업을 했는데 이것이 전환된다라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다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혹은 젊은 세대 전체를 보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 위기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이 창출한 부로 인해 수혜를 받는 것은 있지만 근데 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또 왜 우리는 의사결정에 배제가 되어 있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참여가 무조건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대별 탄소 예산을 살펴보자면 청년들 세대가 얼마나 이제 기존 세대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0년에 태어난 분은 이제 1950년대에 태어난 분의 약 절반 수준,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그보다 또 다시 절반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아까 말했던 1.5도씨 목표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희생을 그 뒷세대에서 치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급격한 전환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배우자, 모이자, 그리고 행동하자. 먼저 기후위기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문제 정의를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거리에서 실제로 나가서 정부와 기업을 향해 지금 당장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만둬라. 온실가스 배출을 그만두고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청년 기후운동을 보자면 이제 여기 나온 단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행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 9월 21일에 그 대규모 집회가 전 세계에 일어났는데요. 이때 정말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이제 집회에 참여한 사상 최초로 집회에 참여한 나라들도 많았었고 이 수준으로 정말 많은 이제 참가자들이 실제로 기후 위기와 기후 정의를 위해서 나선 적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도 청년 기후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이 4개의 단체가 지금 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동 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디에 속해야 될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단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타 대학교 학회나 이제 동아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청년기후 긴급행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올해 1월 말에 형성된 단체고요. 기후위기 극복을 목표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청년단체입니다. 다른 단체들보다 행동에 나서는 것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고 세대계층, 국가, 그리고 생물종 간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액션들을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텐데요. 먼저 1월 31일 날 저희가 맨 처음에 출범을 했을 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산업부 장관의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 공룡 옷을 입고
가서 시위를 벌였고 중앙일보와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주주총회 액션이고요. 가서 이제 민주노총의 집회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집회와 함께 액션을 벌였던 기억이 있고요. 4월 초에 총선 집중 액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약간 유세를 하듯이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는 기간이 있었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실제로 참가하면서 같이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뭐 모두를 위한 그린 뉴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에는 이제 청년단체들이 여럿이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탈삭탄 그린 뉴딜이라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6월 5일에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촉구하는 한편 같은 날에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비상선언에서 저희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왜 실제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내세우기 전부터 선언을 하냐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때 가서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앞에서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시위를 한 모습도 있었고요. 이제 한전 사회이사들에게 이제 해외 석탄 투자를 하지 말라는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에는 한전 나주본부까지 이제 전라남도까지 내려가서 관계자와 미팅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또 뭐 행사장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직후에 또 한전 이사회에서 석탄 투자 반대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 회색뉴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경향신문 1면에도 났고 이제 경향주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론사에 이제 저희 얼굴이 직접 실리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한 이제 7월 23일 이제 LEDS 5차 토론회라는 토론회에서 이제 저희가 왜 우리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느냐, 또 이 정도로 우리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행사장에서 실제로 방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기후위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청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상을 기후위기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경제사회체제의 거대한 전환이, 그리고 산업전환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배우고 모이고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실제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앞으로 우리의 권리를 실제로 찾아내고 실제로 거리에서 행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조치들이 필요한지 요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같이 해나갈지 고민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 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다음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오지혁 씨가 아주 이렇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한 가지 아주 이렇게 인상적인 게, 여기 아까 발제문에 멸종위기종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룡이라든가 뭐 생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멸종위기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2050년까지 우리가 1.5도를 억제하지 않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데 2050년까지는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인생 그 50에 그냥 뭘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포함해서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게, 여기 세대 간 공평성에서 아까 참 여기 인상적인 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 일으켰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우리가 안 들어가 있다. 여기 포함해서 오늘 발제 토론에 그 참석한 그 우리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환경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된다는 그런 사진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또 하나는 참 이게 오늘 여기 사회 보기 힘들다. 기성세대로서
해서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하자는 건설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발제를 해 주셨고 우리 저기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회원들이 아마 이게 이제 네 사람이 나와서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서울시 그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는 달리 토론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양준하 선생님, 양준하 씨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과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양준하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 청년 세대와 기후우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할 때 물리적 측면의 피해 사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물리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측면, 즉 정신적 차원의 피해 역시 상당할 것입니다. 올해 물난리로 전국이 고생이었는데요. 저는 도시에 살아서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잠긴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의 주민이어서 하루아침에 집 전체가 물에 잠겼다면 재산 피해 못지않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같은 거대한 변화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특히 기후우울증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증세와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무력감, 변화 발전이 없는 사회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기후운동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타 툰베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울증과 식욕 감퇴, 강박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병을 앓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또 저 역시도 이 기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민한 몇몇 사람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기후우울을 앓고 있는 주변 지인 3명을 인터뷰해 그 증상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들에게선 공통적인 증상 몇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중 3가지만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외감입니다. 이거는 고립감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기후위기를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 실천한다는 것은 기존의 환경 파괴적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의 사회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와의 괴리는 곧 주변 사람들과의 괴리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언급하면 진심으로 공감하고 같이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생존이자 실존의 문제인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고 있으면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괴리는 결국 단절을 불러오고 참여자들을 소외시키고 고립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력감입니다. 기후위기는 매우 큰 벽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기후위기를 인류 전체의 조별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조별과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명만 모여도 꼭 골머리를 앓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년이다, 8년이다, 10년이다, 15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결국 쉰도 못 넘기고 매일매일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선 변하지도 않고 또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이나 국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좌절감을 만들고 또 무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에 대한 회의인데요. 어찌 보면은 앞에 말한 2가지와 비슷한 감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중 한 명이 예전엔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부질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희망을 앗아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가져다 주는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회의는 삶 전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참여자들은 대화 도중 종종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죽음이란 단어를 몇 번 말했습니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이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기에 그것을 자살 충동으로 연관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죽음을 생각했다는 사실은 참여자들이 삶에 대해 얼마나 큰 회의감을 가졌는지 알려주는 것일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캐나다의 한 학자가 기후 위기와 자살 충동의 연관성이 짙다는 그런 말을 한국에 와서 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직까지 기후 우울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 원인인 기후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후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기후 우울의 완치는 불가능할지라도 우울의 망각은 가능합니다. 우울이 설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행동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실제 기후 우울 전문가들은 기후 우울감의 극복을 얘기할 때 연대와 행동을 자주 언급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를 시도한다면 고통과 후회를 만회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함께 행동하면 우울감이 들어설 자리가 점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모두 지금 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우울감이 많이 호전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기후 위기가 더욱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청년 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에서 기후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큰 손실이고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은 이렇게 각자가 스스로 우울에 대해서 극복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행동할 거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고 다시 기후 우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후 우울의 해결책은 기후 위기 해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기후 긴급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다연입니다.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다수의 환경 전문가, 환경 단체들이 목소리 높이는 기후 위기 주범 중 하나인 석탄 석유 발전에 대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원인인 육식을 비롯한 동물성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장마에 우리는 기이한 풍경들이 뉴스 도마에 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침수된 축사에서 벗어나 주택 지붕 위에 올라서거나 무작정 도로를 내달리는 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지만 급수에 떠밀려가는 닭들, 폐사된 몇천 두의 돼지들의 뉴스도 함께 전파를 탔습니다. 댓글창에는 불쌍하다, 미안해 소야와 같이 장마 재난 속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안타까워하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 동물들은 이 재난 속에서 살아남았어도 그리 많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위해서요. 대다수의 우리는 이 식탁을 위한 도살에는 당연하다는 듯 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고기가 맛있으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야 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는 고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와중에도 그 고기를 먹는 행위가 우리 스스로의 생존율을 낮춘다면요. 이번 코로나19의 주 원인을 볼까요? 유엔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장식 축산을 기후위기와 함께 꼽았습니다. 밀집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도살하면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의 빠른 재조합, 변이를 일으킨다고 했고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에볼라도 그 예시입니다. 기후위기 자체에 대한 축산업의 영향은 어떨까요? 세계은행에서 수석 자문위원으로 근무한 환경과학자 로버트 굴랜드 박사는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무려 51%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를 2009년 월드워치 연구소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과학자 107인에 의해 채택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 보고서에서도 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음식 섭취가 지구온난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육류 소비를 줄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석탄, 석유 발전 등 에너지원에서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어도 육식을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기후위기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수십 배의 온실 능력을 가진 메탄은 농도가 적어도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중간중간 얘기해서 알겠지만 우유, 치즈, 계란도 역시나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등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맹그로브 숲, 벌채하의 가장 큰 원인인 새우 양식과 같이 해산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축산업에는 열대우림 파괴, 동식물 멸종, 수질오염, 토양오염, 기아, 인간의 건강,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알리려는 환경운동가들의 피살 문제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에 대한 음모, 카우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만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충격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4년 전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읽고 기후변화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축산업이 기후위기에 끼치는 영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연히 알게 된 교내 비거니즘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기심에 들어가게 된 그곳에서 기후위기와 동물권, 인권 등 축산업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여 시간 동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채식을 실천했습니다. 초반에는 물론 쉽지 않았고 특히 사람들과 외식을 할 때에는 저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하기가 싫어서 잠자코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 때때로 계란과 우유가 들어간 제품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스테르담 동물권 행진에서 만난 비건 페미니스트 친구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제게 이 음식 하나가 어떤 영향을 나에게, 동물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지를 알면서 잘못된 행동을 왜 하냐고 물었던 것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도시락통, 수저, 텀블러, 손수건을 언제든 들고 다니면서 플라스틱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친구들 앞에서 내색은 못했지만 제가 그동안 비건을 지향한다며 은근슬쩍 타협을 해왔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귀찮음을 이유로 육식하지 말자고요.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육식, 논비건 선택지를 고르지 말자고요. 약간의 노력으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에도 타협하지 말자고요. 비거니즘을 모를 수 있고 경제적 여유, 노동 환경, 시간 등에 따라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문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비거니즘은 동물권, 건강 측면에서 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능성, 각자의 꿈, 행복, 사랑, 평범한 일상 모든 것을 파멸하는 기후위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 살고 잘 먹는다는 것이 그 파멸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이는 모순이 아닌가요? 동시에 비건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동 환경, 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해 비건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비건 쉽습니다. 요새는 정보도 정말 많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이 흐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정책 입안자, 기업가, 기후운동가들을 포함한 기성세대 여러분들도 생계로 힘든 사람들도 채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소속이자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지리학부에 재학 중인 전서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아주 우리 사회와 경제의 큰 부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본을 제공하면 기업에서는 그 자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죠. 정부는 그 시장 경제 가운데서 국가 예산을 관리하고 정책을 통해 시장 실패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대량 생산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의 발전을 통해서 또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아까 오지혁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포스코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상위 20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58%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할 테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장할 시기부터 배웠던 소비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대중 매체도 분명 온실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60%와
자산 흐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분명히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한다면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이 2015년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유엔 총회에서 2030년을 목표로 두고 세계 시민의 동등한 자원 및 기회, 행복을 위해 만든 목표로 17개 목표와 그 하위의 자세한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회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17개의 목표 모두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7번 목표인 구할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와 12번째 목표인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목표인 13번째 목표인 기후 행동의 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 목표 전 세계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이나 사내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이 목표들을 사업의 최종 목표로 잡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그 목표에 따라 현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7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목표에 따라 빨리 사내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제품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낮추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예로 미국의 인텔사는 미국에서 8년 동안 지속해서 자발적으로 녹색 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입해온 대기업입니다. 작년 인텔은 가장 큰 마이크로 풍력 발전기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계 본사의 지붕 위에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실행하려는 목표들은 절대 혼자 실행한다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뭉쳐야 하나의 코일리션이 돼야 크나큰 행동이 되어 유효한 결과가 생기죠. 기업들도 서로 뭉쳐가며 사내 에너지를 100%로 전환하자는 RE100이라는 기업들 간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이며 신재생 에너지 100%의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활용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LG화학의 4개의 공장이 인증을 받았고 두산 중공업이나 SK 하이닉스도 인증을 받으려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또 책임 있는 생산을 성취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파타고니아는 우리는 환경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며 오히려 수십억 대의 매출 중 1%를 매년 환경에 보존하는 데 기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품을 이 제품을 필요하지 않는 이상 사지 마세요 라는 도발적인 광고를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이끌었는데요. 여기서 친환경 기업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소비자의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도 더 많은 인기 상품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수요가 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되는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기업의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스스로 지구를 위해서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 간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마무리하자면 우리 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는 기업의 태도에 항상 정보적인 부분에서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후 위기를 위해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직장인이나 기업인이라면 정직하고 친기후적인 기업들과 협력을 맺어 공동적인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행동으로서 아까 오지혁 발제자가 말씀하셨던 그런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또는 사내의 교육으로서 또 다른 사내의 생산자 또는 사내의 직원분들도 모두 소비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에게 기억에 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은빈이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지구의 민폐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 자체가 지구에 온실가스를 내보내는 일일 뿐이라는 생각에 자괴감도 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가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비와 생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과 소비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인류가 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매끼 든든한 밥을 먹고 따뜻한 집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문명의 진일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와 안녕을 넘어선 이윤 추구와 자원 낭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우리나라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억 톤이었고 현재는 7억 톤을 뛰어넘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톤대로 줄여야만 합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탐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득 상위 10%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50%라고 합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절대적인 생산과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높은 수준의 소비 방식,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금욕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 경기 규칙이 선수를 보호하고 역량을 더욱 발휘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구를 착취하지 않아도 창의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문명과 기술, 산업으로 인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만다면 인류의 진보, 성장, 그리고 인간의 지능은 무슨 소용일까요? GDP 세계 10위 국가의 수도 서울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식량 주권, 불평등 해소, 살만한 미래보다도 경제 성장을 우위에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의 미래는 돈, 직장, 자녀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졸업 후 취직할 회사를 알아보는 것보다 시급한 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그렇게 암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후 재앙을 눈앞에 둔 현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사치인 것만 같고 윤리적으로 맞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걸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가능할까요? 청년들을 감싸는 우울감과 무력감은 어쩌면 당연하고 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영국과 미국의 엘리트들은 노예제를 위기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할 게 아니라 더 나은 살만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기 보시는 분들 이제야 우리 익숙한 어떤 그 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방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저 순서를 바꿔서 발제 토론을 전부 저기 저 접촉이 좀 최소화할 수 있게 따로따로 하고
이제 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오디혁 씨가 저기 청년 기후 저기 긴급 행동을 대표해서 전부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를 받아서 우리 양준하 씨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후 우울증이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삶의 해이라든지 참 가슴 아픈 그런 소리를 듣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채식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양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전서찬 씨는 그런 개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 특히 기업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강은빈 씨는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해서 문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자체가 어떤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아주 샤프한 이야기고 또 국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종합 토론에 들어가는데, 이제 뭡니까 실시간 채팅 이쪽 보니까 센터장님 한 10,000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 10,000명은 안 돼 있고 지금 몇십 명 정도 들어와서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여기 영상 편집 후에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업로드하고 공유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팅 하세요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주시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 5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이 굉장히 어떤 위기다. 위기고 그 위기를 제일 어떤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 세대다. 세대 간 공평성 위기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발제부터 해가지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울증을 넘자, 그 다음에 채식에서 생활 양식을 바꾸자,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그래서 위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걸 새로운 어떤 우리가 도약의 찬스로 만들자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고 해서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두운 우리가 좀 이런 어두운 그런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밝은 미래로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이 밝은 미래를 여는 어떤 주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세대 간 어떤 공평성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참 미안하고 이제 더 이제 응원하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게 마치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에 마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렵에서 농업 문명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산업 문명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 문명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생태 문명도 좋고 인간 발달 문명도 좋고, 아까 토론에서도 말했지만 금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공룡이랑 달리 미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예측도 할 수도 있고, 그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도 인재도 엄청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세대가 가장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문명이 바뀔 정도로, 산업에서 생태 문명으로 바뀐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 77억 명이 만약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자연을 재생을 하고 이런 식의 지구랑 어떤 민폐가 아니고 지구를 건강하게 자연을 재생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역사상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이 77억 명의
생활과 사회를 바꾼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재화, 서비스, 인력 제일 많은 규모가 될 겁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인공 노릇을 했으면 좋겠고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하지만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좀 기성세대 분들한테 저희도 노력하지만은 기성세대 분들도 이런 쪽에 좀 더 어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실 우리도 옛날에 저희 그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는 팬티까지라도 팔아서 교육을 시키겠다 할 정도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또 뭐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고 하는데 그런 식의 사랑이 옳은지 어쩐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지혁 선생님은 저 발제자니까 제일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양준하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뭐 특히 어떤 기성세대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고 좀 그런 좀 재현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좋고. 제가 뭐 재현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기성세대 얘기가 나와서 요새 드는 생각인데 그 제가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이 돌봐주는 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꼭 교실에서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2명 이상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외부에서 뭐 운동장에서 노는 거 안 되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제약들이 계속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기후 위기 내 스스로가 기후 위기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기후 위기 세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떤 그 위기 상황들 계속 변해가는 급변하는 위기들을 계속 그 인생 내내 느낄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역시도 기성세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책임감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기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고 제가 아까 그 우울감 인터뷰할 때 또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는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거든요. 그 청년들이 그거는 기성세대가 뭔가 자기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기후 위기는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다가온다던가 아니면은 기성세대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예전의 사회 문제들 경제 문제들에 비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그 기후 문제가 엄청난 위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성세대 자체 스스로가 청년 세대의 문제 이게 청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 책임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어떤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을 좀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가지만 우리 꼬맹이들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말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저는 기성세대도 중요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과 사회 얘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11월 달에 저기 오지혁 씨하고 빅웨이브에서 그
뭐지? GICC라는 글로벌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문 회의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환경 관련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물론 이제 미시적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거시적인 견해로 봐서는 그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온실가스를 더 줄이고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와중에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바운드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더 좋은 예를 들어 냉장고가 효율이 10 중에 10인데 5인데 효율이 더 좋은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 6, 7이 되는 제품이 나왔다고 쳐보면 그러면 이제 방마다 그거를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발제를 하면서도 일단은 기업도 기업인데 일단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 모두가 일단 소비라는 방법을 좀 더 전 사회적으로 배웠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도 중요한데 사회 교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전 사회 어른들도 기성세대도 배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세대적인 교육 차이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 예를 들어 뭐 NPO 센터에서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어디야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요즘 네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네, 주민센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고 교육을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건데 이제 저는 어차피 이 세대는 계속 자본주의가 계속 가면서 계속 기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이 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녹색 성장을 이루다 보면은 이제 물론 제본스의 역설도 있는데 일단 소비자들이 소비 습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이 제대로 된 진짜 친환경이 된 업사이클링된 그런 리사이클링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업사이클링된 제품을 생산을 함으로써 이제 그게 미디어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매체도 소비하고 우리가 이 제품들을 소비하면 정말 그쵸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매체가 되는 거죠. 지금은 약간 대기업들이 약간 매체를 조정하면서 이런 발언은 안 되나요? 이런 약간 소비를 지향하는 문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경제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저는 사회적 기업들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서찬 씨는 오늘 좀 사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전 세대에 걸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업 혁신으로서 특히 어떤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돈도 벌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런 걸 만드는 걸 지원하는 게 여기 NPO 센터에서도 아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좀 같이 의논해 보시고
그러면 네, 다음으로 우리 강은빈 선생님. 네. 저는 저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어쨌든 미래를 계획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도 뉴스에서도 그렇고 사실 되게 경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사실 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활발하고 또 광고도 활발하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 미래를 보장할까라는 것들이 그냥 이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어. 라는 답으로 귀결되는 한국 사회라면 사실 기후 위기는 고사하고 정말 암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기후 위기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나 우리가 이야기되는 사회적인 담론들도 이 자본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모든 걸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제 가족 모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게 이제 어른분들의 이제 약간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취업은 언제 할 거냐, 학교는 어디 갈 거냐, 어디 갔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고리타분하니까 하지 마시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떡하니, 이게 너희의 미래를 엄청 타격을 준다는데 이 엄마 아빠는, 이 고모 삼촌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너 설마 아직도 20년 후에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니? 그러고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다. 이런 훈수를 좀 두시면 청년들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토론 주제, 밥상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그 좋은 소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제대로 된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는 명절 때 아주 이제 테마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어야만 모든 게 다 되고 있어. 예, 그런 거 하고 참고로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작된 지 한 200~300년 정도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건 이제 잣대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꼭 행복한 것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좀 더 여러 가지가 채워져야 된다 해서 우리가 발전 잣대를 돈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행복으로 보자 해서 유엔에서도 행복 보고서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행복 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라든가 그런 게 만들어져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강은빈 씨는 정형외과 다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후위기 극복, 그 다음에는 사회의 어떤 발전 목표가 뭐냐, 그러면 GNP나 돈을 넘어서 인간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런 데 도전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우리 강다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앞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더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뭄으로 식량과 마실 물이 없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곧 될 거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은 SNS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여러 언론에서도 기후 위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뭐 여러 단체들에서 SNS 계정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팔로우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시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그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사에 보면은 그 기후위기 관련된 기사의 댓글이 보면은 정말 이상한 댓글들이 많아요. 정말 뭐 기성세대 분이 적으셨겠지만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나는 멸망하는 거 보고 가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사실 뭐 읽을 가치도 없는 댓글이긴 하지만 그런 거 싫어요 누르고 신고 누르고 좋은 댓글 달고 저는 이거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막 학교 게시판에 보면 익명으로 뭐 글 올리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주기적으로 기후 위기 관련된 글도 올리고요. 막 저 여러 막 SNS 이용하는데 정말 기후 위기 관련된 거 막 글도 많이 올리고 뭐 라디오 팟캐스트 들을 때 댓글에 갑자기 기후 위기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아무렇게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단을 바꾸는 거, 뭐 엄청 처음부터 비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금씩 고기를 줄여 나가고, 너 왜 고기 줄여? 하면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퍼져 나갈 수 있는 게 개인적인 실천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얘기 저 조금 하겠는데, 사실 인간이 활동하는 거 모든 것이 탄소 배출되고요. 사실은 뭐 전기차 만드는 거, 우리가 에너지원을 뭐 태양 에너지로 바꾸는 거 사실 다 탄소가 만들어져요. 어차피 그런 것들도. 근데 우리 일단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지만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좀 뭐 기술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5년 안에 1.5도라는 그 피크를 달성할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데 기술에만 사실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성세대 분들께는 이제는 노후 준비가 기후위기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 SNS 댓글 그런 거 좀 잘 다시고 그다음에 2050년이면 우리도 인생 100년이면 노후 준비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 이제 그것도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식량유기가 중요해질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물을 먹었고 두 번째 식량 밥을 먹었고 세 번째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기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자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독수리 오형제라는데 물, 식량, 자원, 에너지, 자연 서비스 이것은 삼성전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애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만드는 겁니다. 자연 생태계가 46억 년, 137억 년 역사 속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1번 타자는 기후위기고 에너지 전환이지만은 우리 강다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5개가 줄줄이 사탕으로 연쇄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지혁 선생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청년들은 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긴급 행동 액션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좋은데 마지막 마무리하고 동시에 그 청년 기후 긴급 행동에 혹시 뭐 여러 가지 좀 앞으로 그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든지 그런 것도 같이 좀 겸해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서 이제 해준 말씀들을 뭐 다 종합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요. 이제 다만 저는 이제 토론이니까 종합 토론이니까 약간의 반박을 하자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개인의 실천을 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서 무언가 다수의 실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기후위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육식을 끊고 뭐 택시를 안 타고 전기차를 사고 이런 행동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실 이미 누군가와 같이 뭔가 만들고 좀 사회적인 제도 변화를 이루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SNS에 댓글 다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 같이 좀 더 정치적인 움직임을 사회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먼저 3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면 또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도 이제 다 같이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이제 MPU 센터 같은 단체랑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왜 뭐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길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저는 사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좀 답은 대부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오염 물질들을 없애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겠죠. 스마트 파밍이 아니라 축산이 없어져서 최대한 축산을 줄여서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고통들을 없애는 세상이 와야 되고요.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편리한 공공교통들이 이제 공공교통 시스템이 확충되는 세상,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가 오가는 세상, 군축이 일어나고 늘어난 복지,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생겨나고 녹지가 조성되고 과소비가 줄어들고 쓰레기가 적어진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실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린 뉴딜이랑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저는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겠고 세대와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겠고 이런 거는 기존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진짜 근본적으로 바꿔내야지만 이제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걸 해서 잃을 게 뭡니까?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 가치 있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무조건 이뤄내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그런 것이고 기성세대에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지금 당장 사실 우리보다는 기성세대가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자연재해의 문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탓하지 않고 저는 연대의 손을 뻗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바꿔보자. 지금 분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연대를 말하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기후 긴급행동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커다란 코로나19 국면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조금 더 커다란 행사들을 준비할 생각이고요. 이제 저희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 계정에 청년기후 긴급행동 혹은 김공룡과 친구들이라고 치시면 이제 와서 이제 거기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송민기 그 인디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쭉 기획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뭐 한 말씀 아니면 갑자기 말씀드렸나요? 그리고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저희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상시로 크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으시면은 SNS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나? 오늘 쭉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처음부터 같이 기획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홍보하는 송민기 교장 선생님이 처음 예.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어느 분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스웨덴의 그 청소년 기후 행동 했던 그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어느 분이 그 SNS에 올렸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이 좀 성숙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청년들이 하신 말씀 듣고서 새삼스럽게 좀 이 말이 꽂힙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을 좀 반성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 그리고 공부 좀 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오늘 진짜 여기 좀 사회 모처럼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좀 문제가 되는 우리 저 기성세대 어디 하여튼 그런데 오늘 저 한편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기적이고 절망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걸 우리가 바탕으로 삼아서 오히려 이제 새롭게 어떤 이렇게 기회로 만들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주역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이제 그 젊은 분들 아닌가. 그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어떤 능력도 뭡니까 역량도 대단한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가 이런 지금 암울한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떤 희망찬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미래로 만들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하는 거 이거 실제로 이제 사회에서 그 실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회 중에서 1회입니다. 1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기성세대들을 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2회 3회는 기성세대들이 중심으로 이제 여기 공론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동북권이라고 하면은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량에서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자연이 제일 좋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에서 면적이 한 절반 정도가 전부 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제일 큰 한강다음으로 큰 중랑천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동북권이 유엔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그 탄소 중립 사회를 우리가 서울에서도 먼저 우리가 실현을 하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동북권의 탄소 배출량입니다. 배출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논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배출량이 100에서 예를 들어서 70을 줄인다고 하면 3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3회에서는 동북권 탄소 흡수량을 늘리기입니다. 여기 아까 말한 대로 2분의 1이 녹지고 도시농업도 서울에서 제일 여기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녹지나 어떤 숲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2회 3회 해서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결국은 동북권 이 지역에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서 탄소가 나와서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지구의 어떤 대기순환, 물순환으로 흘러들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걸 좀 막는 지역이 돼야겠다 하는 것을 2회, 3회 기성세대들이 문제인데 기성세대들이 발벗고 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인연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같이 이제 교류해 줬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동북권 NPO 지원센터 우리 박영주 센터장님, 그다음에 촬영팀,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하신 선생님들 이분들 덕분에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